네, 지금부터 제7회 충남과학기술혁신포럼 씨앗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축사는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안정환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정환 위원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충남과학기술진흥원에서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 포럼이 이제 7회차를 맞게 됩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뭐 유력 정치인이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쓰는 로블록스 게임 정도에만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산업 전반 그리고 미래의 사회를 보는데 매우 중요한 길인 것 같습니다. 저희 충청남도에서도 메타버스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무슨 가상 공간이겠구나라고만 하고 있지만 실제 이를 우리 행정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고민이 매우 수준이 낮았던 게 사실입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지를 실제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지만 내년에 우리 도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조그마한 예산을 좀 잡았는데요. 그런 걸 시작으로 해서 실제 우리 행정에 그리고 도민과의 어떤 소통의 공간도 만들어가면서 이것들이 미국을 포함한 흔히 기술 선진국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의 영역 그리고 경제의 영역으로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그 중심에 충남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가상융합 플랫폼 메타버스의 미래와 충남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 방해라는 제목으로 남서울대학교 김정희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김정희 교수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남서울대학교 컴퓨터 소프트웨어학과에 있는 김정길 교수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만나 뵈서 반갑고요. 한동안 말을 많이 안 했더니 목소리가 이렇게 많이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생활을 오래 했더니 나오는 것도 이렇게 익숙지가 않고 또 말하는데도 많이 어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중간에 조금 그런 실수들이 나오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발표를 처음에 생각을 했던 건 아닌데요. 10월 말도 되고 또 모든 일정들이 바쁘시다 보니까는 저보다 더 좋은 그런 강연을 담당해 주실 분들이 일정들이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발표를 한번 제 나름대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메타버스라는 게 올해 초에 뭐 전 세계적으로 관심도 받고 또 우리나라도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관심을 받았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올 3월에서 5월이 거의 최고 맥스를 찍고 그 다음부터는 좀 조금 잠잠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도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메타버스는 거의 뭐 게임이라든지 어떤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주로 어떤 사업의 영역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모든 그 특징이 있다면 바로 소통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게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어떤 탈중심화된 소통의 장소가 바로 이 메타버스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그런 어떤 기업들의 관심 분야를 떠나서 이제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사태를 맞이함으로써 뭔가 불편하지만은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될 것 같고 또 앞으로 또 해야 되는 그런 미래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면서 정부뿐 아니라 전체가 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상당히 좀 거창한데요. 가상융합 플랫폼 메타버스의 미래와 충남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 방향 이런 제목을
한번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학교에서 저 개인적인 연구만 해와서 상당히 편협적인 또 사고로 어떤 그 관점으로 또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나중에 토론하실 때 또 자유롭게 토론을 하시면서 또 좀 더 넓은 의견과 공론화된 의견들을 그 충남을 위해서 그 마련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예,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 개인적인 연구만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 그 가상 세계하고 일단 3D라든지 이런 키워드를 계속 그 주변에서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주로 뭐 컨텐츠라든지 앞에서 보여지는 것보다는 뒤에서 돌아가는 시스템 쪽이라든지 하드웨어 쪽에서 그 R&D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2008년도에 남서울대학교에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웹 기반 실감형 다양성 서비스 구동 플랫폼이라고 하는 뭐 제목이 거창한데 사실은 AR입니다. 그때는 AR이라는 거를 대놓고 좀 쓰기가 조금 제한서 내는데 그래서 좀 용어들을 많이 틀어서 된 거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3D 스마트 미디어, 증강현실 기술, 한중일로 국제 표준화 해서 기존의 어떤 3D 기술이라든지 이런 그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표준화 작업을 그 다음에 그 콘진으로부터 수여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 시기가 이제 그 컨텐츠 진흥원 과제가 거의 그 과학기술부로 넘어가는 단계라서 최종 마지막은 IITP에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방송 음향 쪽입니다. 라우드니스 기반 방송 음향 기술 및 실내 환경 소음의 스트레스 평가 개발 이거는 이제 IITP에서 공동으로 수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연구로 이건 드론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5년 과제였는데 올해가 이제 마지막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극사실적인 실시간 가상현실을 위한 모바일 GPU 하드웨어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창조 시작 과제라고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의 주제로 해서 선정이 돼서 여러 공동자와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상기평 과제가 되겠습니다. 모바일 기기에 내장 가능한 동적 실시간 3D 오디오를 위한 사운드 렌더링 IP를 개발하는 작업을 지금 상기평 과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는 이제 내년까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뭐 메타버스의 그 범위를 보다 보면은 이제 확장 개념이라든지 이제 홀로그램까지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대학 ICT 연구센터 육성 그 지원 사업이라고 ITRC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간 실감 콘텐츠 단말 기술 연구 개발 과제가 작년에 선정돼서 6년짜리 과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고 중고령자 디지털 헬스케어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치료적 의사소통 채권 연구는 이제 융합연구로 그 연구재단 과제로 올해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그 제가 진행했던 과제가 거의 3D라든지 입체 데이터라든지 컨텐츠라든지 이런 쪽 또는 확장 그 메타버스 세계라든지 이런 거 관련이 있어서 선뜻 수락은 했지만은 막상 준비를 하다 보니까 참 힘들었습니다. 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메타버스를 그 설명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옛날 얘기를 하나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았던 사업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막 대학 늦게 공부를 해서 대학원을 졸업할 때 학교 여러 관계자들이 교수가 되기 힘들 테니까 회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때 당시 연대에 상당히 많은 그 GPU 관련 특허와 기술과 그 관련 연구실과 그 공동 연구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거래소라고 2015년도에 RMBD라고 하는 사업을 그 런칭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내장형 고성능 GPU, 그때는 내장형 시스템이 또 상당한 핫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내장형 고성능 GPU, 그래서 2005년도에 도전을 해서 1차 뭐 기획은 잘 됐지만은 나중에 창투에서 그 특별한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잠깐 설명을 하면 앞으로 메타버스가 어떤 모습으로 진행이 될지를 조금 그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거창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핫 이슈가 이 GPU에서 어떤 실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헤어였습니다. 거의 그 전까지의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면 거의 머리카락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기부터는 거의 머리카락이 가락별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한 거를 나타내는 그 GPU의 발전 단계를 이제 보여주면서 그때 당시 예측을 하기로 3D will be defaulted in multimedia phone after 2007. 그래서 2007년 모든 그 세계적인 보고서가 2007년도 이후에는 그 우리 핸드폰에 3D 그래픽이 기본 디폴트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공교롭게도 LG가 이제 그해 가을에 게임폰이 이제 그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우리나라 이제 핸드폰이 뭐 샤이니폰, 프라다폰 이러면서 급속히 이제 얇아지기 시작하면서 이 모바일 기기에 어떤 칩 하나가 더 들어간다는 게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이제 상황이 되면서 저희는 이제 마지막 투자를 유치를 하는 거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뭐 지구 반대편 쪽에서는 이때는 벌써 이제 2007년도니까는 스마트폰이 애플이 나오고 그 뒤로 한 2009년에 우리 이제 3G 기반 스마트폰이 국내에도 출시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안타까운 시절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 갈 길이 좀 멀다라고 이렇게 느낌으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은 여기 Long Road of Innovation이라고 하는 이런 그 설이 있어서 어떤 우리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그 긴 그 잠복기 어떤 그 튜닝 과정을 거쳐서 어느 틸팅 포인트를 만들면은 이제 급격하게 시장이 이제 팽창하는 그런 거의 대부분적인 그 양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게 빠르다고 하고 할 때 시작하는 게 또 더 많은 그 기회를 가질 수가 있고 또 남들이 다 할 때 하게 되면은 그만큼 또 우리가 가져갈 시장은 많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목차는 저희가 5개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개요가 그 메타버스가 뭔지 한번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메타버스 주요 활용 분야를 이제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올 3월 이후로 이제 정부 주도 그다음에 또 지자체도 참여하면서 상당히 많은 그 움직임과 발표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게 이제 마지막에 충청남도에 어떻게 적용이 가능할지 이렇게 한번 그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충남형 어떤 메타버스 관련 뉴딜 전략 사업도 발표할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 어떤 연구를 통해서 충남도 어떤 정책 대안을 수립을 한다든지 관련 산업 성장의 견인이 될 수 있는 좋은 그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나누는 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 이제 메타버스 정의를 보게 되면은 메타버스 정의를 살펴보면 1992년까지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건 어디든지 다 나오는 건데 여기서 명확하게 메타버스라는 거를 규정을 해놨습니다. 양쪽 눈에 서로 조금씩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고 그걸로 이용해서 우리가 3차원 영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귀에는 이어폰을 통해서 어떤 디지털 음향을 넣어주게 되면은 그 다음에 움직임과 이 사운드가 완벽하게 현실적 사운드 트랙을 갖게 되면서 이게 바로 가상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메타버스 이름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 뭔가 우리는 앞에 뒤집어 써서 우리의 그 시야가 막혀야 되고 또 동시에 귀에는 디지털 사운드, 3D 음향이라든지 입체 사운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어떤 그 다른 세계, 디지털 세계로 들어가는 걸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메타라고 하는 단어와 유니버스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메타버스가 합쳐서 어떤 저 너머의 다른 우주, 초월의 세계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바로 밑에 있는 뭔가 우리가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뭔가 다른 일을 하는 그런 세상이 바로 메타버스의 세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정의된 메타버스는 2006년에 이제 ASF라고 하는 어떤 비영리 단체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메타버스 로드맵, 패스웨이 투 더 3D 웹이라고 하는 이런 모임에서 이렇게 4개의 영역으로 이제 메타버스를 좀 개념을 이제 확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데이터가 저 세상이 리얼월드 외부 세계냐 또는 그 내부 세계냐 아니면 또 어그멘트 됐느냐 또는 시뮬레이션 됐느냐 그 정도에 따라서 어떤 가상 증강 세계 그다음에 미러 월드 그다음에 라이프 로깅 그다음에 버추얼 월드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구현 공간과 정보 형태에 따라 크게 4가지 형태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한 1년여 동안의 그 치열한 그 토론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융복합해서 발전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4가지 각 유형은 독립적으로 발전을 하다가 최근 상호작용하면서 융복합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뭐 간단하게 살펴보면 증강현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몇 년 전에 아람브라의 추억이요, 궁전의 추억이었나요? 그 무슨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문체부에서 한번 푹 띄어서 어떤 그 컨텐츠를 되게 강조했던 그런 세계가 있고 또 포켓몬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또 유행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의 어떤 가상의 2D라든지 3D 또는 데이터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는 게 어그멘티드 리얼리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러 월드라고 하는 건 우리 구글맵 같은 걸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우리 실세계가 디지털 세계로 들어와서 거기에 또 더 많은 데이터가 또 얹어져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미러 월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컨드 라이프 같은 경우는 실제 가상 세계가 되겠습니다. 어떤 3D로 만들어진 그런 가상 세대,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게임 세계라든지 이런 거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프 로깅, 그래서 SNS라든지 또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워치도 차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모든 데이터가 지금 어디엔가 저장이 되고 이렇게 다 기록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과 이런 컨텐츠들과 이런 시스템들이 다 융복합해서 지금은 발전을 해나가는 그런 형태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과상과 현실이 연결된 그 모든 어떤 세계를 이제 거의 메타버스라고 부르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중요한 이슈가 된 거는 죄송합니다. 이쪽 넘어가지가 않았네요. 예, 메타버스의 현황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된 거는 2020년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엔비디아라고 이제 GPU를 만드는 회사의 이제 CEO가 되겠는데 이제 메타버스 세상이 열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뿐 아니고 그 페이스북 또는 그 유명한 그 CEO들이 다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뭐 그렇게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주로 이제 한 게 이제 옴니버스라고 하는 엔비디아에서 옴니버스라고 하는 그 메타버스의 비긴즈라고 하면서 어떤 협업 툴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으로 이제 BMW가 고객이 돼서 생산 현장에 이제 적용을 해서 이제 적용을 할 거라고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코로나라고 하는 우리가 시대적 상황을 이제 간과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는 우리가 아무리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뭐 웹에서 회의를 하고 어떤 3D로 뭘 하고 또 스마트폰으로 뭘 주문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은 꼭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가 극복이 된 뒤에 이 불편함을 다시 잊고
우리가 계속 사용을 하면서 발전을 할지 아니면 불편했던 기억을 가지고 다시 우리 세상으로 노말로 다시 돌아갈지 그거는 어떤 기업이 어떻게 도전을 하고 기술 개발을 하고 이러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미래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올 거로 이제 생각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메타버스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그 예전에 그 세컨드 라이프가 유행했듯이 이런 그 코로나19 사태가 오기 전에는 조용하게 메타버스 시장이 그 어떤 형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시다시피 로블록스 게임이고 마인드크래프트 게임이고 그다음에 포트나이트 게임, 그다음에 제페토는 SNS, 그다음에 샌드박스도 게임이고 그다음에 디센트럴 이것도 센트럴랜드 이것도 다 이건 약간 생활 관계된 거고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거의 게임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게 현재 메타버스 시장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의 이제 공통점이라고 본다면은 플레이 앤드 챗 위드 프렌즈가 되겠습니다. 뭔가 서로 그 친구들과 그 온라인에서 친구들을 사귀고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플레이를 하고 경쟁을 하고 하는 그런 게임 기반으로 지금 현재 메타버스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예측으로 보게 되면은 약 한 2030년도에 가면은 1조 5,429억 원이라고 하는 뭐 이 정도까지의 예상 그 규모로 시장이 클 거라고 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실적으로 좀 제한이 있다면은 이런 제한된 분야에 그 중심으로 시장이 이제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앞에 그 예 중에서 어느 정도로 우리가 왜 이렇게 심각하게 바라보는 그 이유는 이 두 회사를 보게 되면은 포트나이트라고 하는 것가 되겠습니다. 한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한 3억 5천 명이 이미 가입을 해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약 10세에서 17세 청소년의 약 한 40%가 매주 한 번 이상 포트나이트에 접속을 해서 전체 여가의 한 25%를 이 메타버스 그 포트나이트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꼭 어떤 게임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유명 가수들의 공연장도 벌어지고 또 어떤 그 상품 홍보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MZ 세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우리의 저 다음 세대가 앞으로 우리 세계를 우리 세상을 주도할 이 세대가 여기서 이제 놀고 있게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로블록스라고 2006년에 출시된 이제 게임인데 여러분들도 상당히 많은 예로 메타버스를 언급할 때 등장하는 그 회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근데 이제 이게 2006년에 출시가 됐는데요. 거의 아마 작년까지 재작년까지 거의 적자였을 겁니다. 그 10몇 년을 그 적자를 거치면서 오다가 작년에 2020년에 매출이 갑자기 1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는 2조 이상의 그 매출을 그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미국에서 16세 미만 어린이의 절반 이상이 여기서 놀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 세월도 긴 세월이 지나서 한 5천만 개의 참여자들이 만들어서 올려놓은 게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것들이 이제 또 재화를 만들어주고 또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어떤 우리와 다른 세상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아날로그 쪽으로 뭔가 적이 없는 물건을 옮겨가지고 돈을 벌고 뭔가 공장을 세우고 또 경험 있는 분들을 초대해서 뭔가 노하우를 배워서 우리가 그 기술을 따라가고 그러던 세대에 살아온 저희들로서는 조금 앞으로가 어떻게 될까라는 게 여전히 궁금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벌어지고 있는 그 세상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목해서 정부나 어떤 기업들이 주목해서 보고 있는 그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기존의 인터넷이 상당히 오픈된 상태에서 어떤 이렇게 확산이 시작이 됐고 그게 이제 모바일로 이제 넘어온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을, 이 인터넷 세상을 들어가는 또 다른 문이 지금 하나 이제 준비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다른 그런 우리가 도구와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이제 들어가는 이런 세상이 이제 열리고 있게 되는데, 뭐 앞 부분과 좀 틀린 게 있다면은 앞에 부분들은 상당히 오픈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발전해 왔다면은 뒤에는 아무래도 좀 몇몇 기업이라든지 아무래도 이런 거에 좀 제한이 되어서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이렇게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전체적인 플랫폼도 이제 갖춰져야 되겠고, 또 그 다음에 디바이스도 준비가 돼야 되겠고, 또 거기에 또 많은 또 유용한 컨텐츠들도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지나서 어느 정도 시장이 성숙하게 되면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앞에서 바라본 메타버스 세계가 열리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조심스럽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의 이제 규모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프로세스 개선, 그 다음에 제품 디자인 개발 이런 쪽에서 이쪽이 한 40%가 넘는 시장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 이런 부분으로 해서 또 시장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유통,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부분, 이렇게 해서 크게 전체적인 시장을 구분을 해서 좀 좋은 전망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느냐? 현재는 지금 이렇게 해서 참 메타버스가 이렇게 호응을 받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기업이 이제 페이스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2014년도에 VR 이제 전문 기업 오큘루스를 인수를 했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 호라이즌이라고 해서 또 나름대로의 3D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고, 또 협업 시스템인 워크플레이스도 또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메타버스는 다음 들어갈 시장을 페이스북은 다음 들어갈 시장을 이제 메타버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의 시장은 아무래도 초등학생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들어오기에는 좀 만만치가 않은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체된 시장을 넘어서 어떤 확대를 바라볼 수 있는, 시장 확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이제 메타버스로 이제 여겨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해오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향후 5년간 EU에서만 약 1만 명을 이제 채용을 한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뭐 여기는 언급하지는 않지만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모바일에서의 어떤 패권을 구글한테 넘겨준 뒤로는 홀로렌즈라고 하는 AR 기기를 바탕으로 해서 꾸준하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또 지금 현재로 봤을 땐 가장 AR에 근접한 AR 디바이스를 준비를 하면서 미래 시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주로 이제 인터넷에서 발췌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상무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또 국토안전부 등 국토안보부 등 이제 정부 부처와 독립기관으로 구성된 NITRD라고 하는 Networking and Inform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1990년대부터 XR 기술 정책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0년도에는 원천 기술 개발 단계였다면 2000년대 또 10년대 이때를 거치면서 VR 기술의 확산 단계를 지나는 현재는 이제 AR 시스템 및 AI 융합에 초점을 두고 과학, 공학, 교육 분야의 혁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방, 재난, 의료 등 핵심 분야에서 이제 VR, AR 연구를 연방 정부 주도로 추진하여 연구 결과에 민간이 이전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XR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 전략 이머시브 이코노미를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XR 기술 및 콘텐츠를 산업 문화적 육성하는 이런 그 정책을 이제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유럽 연합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R 기술 개발 쪽으로 상당히 하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조기 실현을 이제 가속화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각보다 유럽은 이 이머시브 그 환경을 구축하는 가상세계 구축하는 연구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 초반부터 연합으로 모여서 공동으로 연구를 개발을 하고 있고 있는 그런 결과도 저도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우리가 메타버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로 활동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로 가장 먼저 부각된 부분이 이제 교육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무궁무진한 컨텐츠가 나올 수 있는 분야고, 또 미래에 영향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 분야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여기서 팬 사인회를 하고 콘서트를 열고 신곡 발표를 하고 또 이런 장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거고, 우리 K-팝 문화가 K-문화가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케팅 홍보 분야는 이건 뭐 세컨드 라이프 때도 똑같이 있어 왔던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명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광고 관들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히 우리가 집중적으로 K-팝 메타버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여러 기업과 통신사가 협동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하나의 이제 주요 분야가 이제 헬스케어 의료 분야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오랫동안 그 분야가 돼서 뭐라고 특별하게 말씀은 드리진 않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 또한 메타버스로 저희가 뭔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킬러 어플리케이션 영역이라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생산 제조 분야는 뭐 저희보다는 회사가 더 급하고 또 필요하고 뭐 그런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장 자동화 사업 이런 걸 통해서 많은 데이터가 확보가 되고 또 그것이 표준화가 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좀 더 가속화해서 메타버스가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금융업 또한 마찬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동향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의 어떤 가상융합 경제 발전 전략, 이 전략 이전에 아까 제가 했던 과제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시작했다가 과학기술부로 올라올 때 디지털 콘텐츠과가 생기면서 또 이 VR, AR 가상 콘텐츠에 대한 또 대대적인 한번 육성 과정이 정부가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래서 2020년 다시 한번 이런 XR 이런 시스템을 이제 발전 전략을 다시 내놓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특히 이제 기술적 분야, 사회적 분야, 그 다음에 문화적 분야, 이 세 가지 분야로 해서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특징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사회 분야 같은 경우는 또 2020년도에 저희가 이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XR 활용을 확산을 시키고 그 다음에 XR의 고도화 확산을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이제 집중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쪽은 실감형 콘텐츠 육성을 위한 예산을 대폭 늘리고 한 261억에서 지금 한 1,355까지 지금 늘어난, 그래서 문화, 관광, 체육 분야의 콘텐츠 생산이 할 수 있도록 이제 기반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 주도로 저희 나라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전략은 크게
세 개의 전략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전략화는 산업 현장에서 사회 문제 해결까지 가상융합 기술 활용을 전면화하고 특히 이제 제조, 건설, 의료, 교육, 유통, 국방이라고 하는 6대 핵심 산업 분야를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략 2로 가상융합 기술 필수 인프라 조기 확충 및 제도를 정비를 하고 세 번째 전략으로는 가상융합 기술 기업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이런 전략으로 추진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떤 과제가 플래그십 프로젝트하고 그 다음에 5G 컨텐츠 플래그 프로젝트하고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가 소방 안전 관리 분야, 그 다음에 XR 기반 공군 통합 훈련 시스템, 그 다음에 XR 기반 건설 설계 혁신 시스템, XR 기반 조선 해양 전통적인 우리 기반 산업들이 되겠습니다. 이쪽을 중점적으로 중점 분야로 해서 이제 플래그십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G 컨텐츠 쪽으로 해서 메타버스 프로젝트가 2가지와 그 다음에 디지털 치료제 쪽 영역으로 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충남도 한번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그런 분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교에 ICT 문화융합센터를 이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하면서 이거를 이제 메타버스 허브로 이제 개편하는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재 양성, 그 다음에 제작 시설, 기업 육성, 그 다음에 이런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지원 분야를 집중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베드도 이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니아 중심으로 해서 그 테스트 베드도 구축을 하게 되는데 4대 거점 그 운영 기관은 대전하고 광주에 그 애뜨리가 되겠고 그다음에 판교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되겠고 대구에 대구 테크노파크가 그 테스트 베드 구축 그 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큰 흥행을 바꾸고 이제 이걸 해서 각 지자체 단위로 또 상당히 많은 계획들이 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뭐 인천시, 그 다음에 부산시, 그 다음에 전라북도, 경상남도, 뭐 경상북도 해서 충청도도 마찬가지고요. 뒷부분에 좀 더 자세하게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특별한 게 2군데를 한번 뭐 이 가운데 우리가 이제 서울시는 가장 이제 먼저 시작을 했고 또 나름대로 자체 예산도 뭐 있어서 그런지 제페토에 이제 서울 창업 허브 월드라고 이제 오픈을 해서 그 홍보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을 2023년까지 이제 구축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버추얼 서울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해서 이제 관광하고 연계하는 그 메타버스 플랫폼도 오픈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각의 어떤 문화 시설이라든지 공원 이런 것들을 메타버스 세계에서 지금 그 오픈을 하고 있으면서 최근에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가상 회의실을 만들어서 시범 운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산시 같은 경우는 그 아까 시범 사업을 수주를 해서 이제 지자체 이렇게 매칭을 해서 5년간 한 6천여 원을 투입을 해서 이쪽 산업을 집중 육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두산 그 공원을 중심으로 어떤 그 시간 콘텐츠를 이제 구축을 하면서 간단한 행사들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메타버스로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이제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이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공모사업을 수주를 해서 국비 80억, 12, 25 민간 33억 정도 해서 총 한 138억 정도를 해서 인천공항, 그 다음에 개장항, 송도 국제도시, 부평역 여기에 대한 3차원 공간 지도를 구축하고 이제 5G와 연계한 어떤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구축에 하고 좀 특별한 점이 있다면은 시각 장애인 등 그 사회 약자를 배려해서 어떤 그 디바이스 XR 클래스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청권 이제 동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청권은
일단은 4개 시도에서 인공지능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축을 한다고 지난 여름에 이제 선언을 하고 충청권 전체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충남정보원에서는 메타버스 이벤트도 한번 시행을 한 적이 있고요. 또 세종시는 또 세종시 나름대로 또 장점과 특징이 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메타버스를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충북은 어떤 문화 콘텐츠 중심으로 메타버스 연구회를 출범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처 여기다 언급을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충청남도 인공지능 메타버스 선도 사업 TF팀이 구축이 돼서 그 위원장님으로 계신 우리 손동철 교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이제 또 활발하게 현재 준비가 되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거냐? 일단은 정부 지원에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분야에 맞추고, 또 충남이 그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그 영역을 잘 찾아서 정부 지원 및 충청권 인공지능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 기획하고 연계를 해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을 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하는 저 개인적인 그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아시다시피 충남은 상당히 그 제조업 기반으로 그 기반 산업이 형성이 되어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그 많은 기업들이 그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메타버스 속에서의 어떤 생산 과정이라든지 유통 과정이라든지 어떤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하고 진행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다면은 어떤 또 다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공이 주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할 수 있는 홍보 사업이라든지 어떤 시범 사업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주도해서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학교에 있다 보니까는 또 충남의 교육기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양질의 컨텐츠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되겠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게임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지만은 어떤 상당한 교육 컨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 제조는 이제 BMW가 그 시뮬레이션 전 세계 공장의 모든 데이터와 어떤 엔지니어를 하나의 가상 공간에 모아서 어떤 신제품 개발, 라인 개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상당히 그 앞으로 발전이 무한한 영역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엔터테인먼트 또 중요한 영역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끝에 상당히 전문 분야라서 VR이라든지 가상 세계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킬러 어플리케이션 영역인 것 같습니다. 항상 존재하는 영역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국방 산업 또한 집중해야 될 그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상 상당히 두서없이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 많이 중심으로 해서 제가 알고 있는 좁은 영역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메타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질문 이런 거 질문 세션 제가 감사합니다. 네, 김정기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 순서는 종합 토론 시간입니다. 종합 토론은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토론 오늘 좌장이신 김광선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종합 토론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원장입니다. 김정길 교수님의 가상 융합 플랫폼 메타버스에 대한 미래 또 과거 그리고 충남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향까지도 이렇게 잘 정리해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그 제7회 충남과학기술혁신포럼 그 시아 포럼에 아주 그 귀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특히 그 메타버스와 관련된
산업계, 학계, 연구계 그리고 관 또를 포함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이 주제 발표에 대해서 아주 자유롭게 다양한 의견을 이렇게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 먼저 우리 그 토론의 순서는 저의 그 오른쪽 이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쭉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안장원 위원장님께서 이제 마지막 말씀해 주시고 추가로 우리 주제 발표하신 김정길 교수님께서 또 마무리 한번 하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저희가 한 12시까지 1시간 정도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요. 충분한 논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우리 김정길 교수님의 이제 그 주제 발표를 들으면서 이 혁신은 이 단순한 짧은 시간에 일어나지 않는다. 상당히 정책 어떻게 보면은 정책 기관 속에서 다양한 활동 속에서 노력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가스 폭발이 일어난 것처럼 화재가 사실 일어날 때 상당한 그 시간을 그 속에서 타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폭파하거든요. 그것을 플래시 오버라 그러는데 우리 그 과학기술계도 이 혁신은 또는 뭐 경제 산업의 혁신은 단순간에 일어나지 않고 쌓여 있다가 노력한 후에 어느 날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이 굉장히 저의 몸에 와 닿았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그럼 먼저 우리 송돈철 교수님 한번 토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백석대 선동철 교수고요. 저는 아까 그 발표자님 그 충청권 동향 중에서 AI 메타버스 충남 기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달째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아마 12월 달에 이제 보고서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다른 이제 토론자분들은 좋은 얘기를 또 많이 해주실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좀 충남도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어떻게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슈되는 이제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타버스도 지금 이제 AI 기술 때문에 정보 시스템에서 이제 지능화 시스템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굉장히 AI가 들어가게 되면 복잡다단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그 지능화 시스템이 뭐 모든 전 산업 분야에 제 표현으로 이제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 이제 원장님은 플래시 오버라고 이제 말씀하신 말씀대로 그래서 이제 기사를 보면 가끔씩 메타버스 산업이나 시대가 다시 오고 있다는 다시자가 들어갑니다. 그 얘기는 이 메타버스 이전에 사실 이제 기반이 됐던 AR, 뭐 VR, 그다음에 이제 MR, 뭐 XR 이렇게 거쳐가면서요. 사실은 엄청나게 이렇게 떴다가 또 이게 아주 급격하게 침몰하는 아주 이 트라우마가 있는 이제 그런 산업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충남도 입장에서는 이걸 잘 좀 준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나 이제 기업들이 경쟁력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하면 되느냐, 이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하면 되느냐의 관점에서 제가 오늘 그냥 시간 되는 대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타버스 요거는 아까 뭐 발표에도 있었지만 스티븐슨이 그 스노우 크래시라는 이제 소설에서 나왔고요. 뭐 AR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터키라는 이제 소설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VR 이런 걸 보시면 한 120년 됐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이제 이 폭발처럼 블랙홀처럼 이렇게 끌어들이는 이런 기업들은 다 세계적인 이제 빅테크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충남 기업들이 과연 이걸 막 정말 따라갈 수 있을지 아직까지 메타버스가 일반인들에게 뭔지도 모르는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는 이제 어떻게 가야 되냐를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접하고 또 발전시키려면 뭐 크게 이제 한 4가지가 준비돼야 됩니다. 여기 이제 정부 정책도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정책이라든지
뭐 기술, 산업, 그다음에 이제 그 인력 양성 뭐 이런 쪽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충남을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조 비중이 높은 그리고 성장 역량이 굉장히 취약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인재 유출이 많은 지역이라고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그러면 이런 지역은 어떻게 예를 들면 이런 이제 생태계를 구축할 때 가야 되느냐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모델을 제시한 게 있거든요. 충남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산업이 그 만들어지면 지역에 사실 어떤 경제적인 도움이 좀 돼야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까지를 보면 아까 급격하게 침몰하는 것처럼 뭐 예산이 이제 끝나고 나면 뭐 이제 단발성으로 끝나고 이제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그 먼저 충남에서 이제 산업 구조를 좀 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주력 산업이라고 디스플레이, 뭐 모빌리티 이런 게 있지만 이제 메타버스를 이제 어떻게 주력 사업에 적용을 하고 아니면 비주력 사업에는 어떻게 적용할까 할 때 이 고도화에 관계되는 것들이 꼭 이제 선순환 이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이제 1단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 기업 자체가요 이제 그 고부가 같이 되도록 우리가 정책 지원을 하고 이제 훈련을 좀 시켜야 되거든요. 예, 그 다음 단계를 지나면 자연히 여기 이제 24개 대학 학생들이 있는데 거의 수도권으로 가버립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고부가 질 좋은 고용 창출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 지역에 이제 학생들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지역민 소득 증대로 갈 거다. 이러면 이제 이 순환 구조가 그래도 이제 경제 메타버스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게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지역 그 기업들 분석을 이제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 경제 성장에서 아까 4가지 준비한 거에서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뭐 기술도 AI 기술에 보면 뭐 오감 기술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빅테크들이 갖고 있는 가장 이제 핵심 기술이 플랫폼을 가져야 되는데 과연 이제 우리 기업들이 이걸 가질 수 있냐는 얘기죠. 지금도 이제 뭐 제페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글 플랫폼을 쓰고 하면 결국은 그게 다 종속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 기업들은 뭐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예. 그래서 많은 얘기가 이제 오픈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기존 플랫폼이 아닌 뭔가 이제 기업들이 스스로 그 솔루션을 가지고 메타버스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려면 이제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순히 뭐 아두이노 이런 거 갖다 놓고 뭐 AI 교육, 메타버스 교육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 이런 이제 그 미국 같으면 그 구글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GCP라 그래서 예. 메타버스 속에 이제 개발 툴을 이제 공개로 이제 실시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1단계 이제 기업이 필요한 것들을 이런 개발 툴을 다루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고급 기술에 해당되는 구축 방법이라든지 이제 사례를 익힐 수 있도록 이제 오픈 소스 이런 걸 스스로 구축할 수 있도록 이제 지자체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서 이제 많은 지자체들이 단순히 이제 응용 분야에서 뭐 관광이나 뭐 회의 뭐 이런 데 이제 그냥 거의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그렇게 이제 경쟁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느냐 이제 방향이 좀 틈새 시장 이런 걸로 이제 좀 가야 된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예, 그다음에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AI를 하고 메타버스 할 때 정책 뭐 G20 국가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큰 꼭지점 하나가 이 얼라이언스입니다. 윤리, 도덕 이런 것도 있지만 기존에는 이렇게 이제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런 산업을 지금처럼 이제 국가가 관리를 하고 통제하고 만약 이렇게 한다면 사실 이제 거의 발전이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픈돼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얼라이언스를 잘 구성을 해서 이제 얼라이언스에서 사실 버튼업으로 제안을 하고요. 그게 예산을 편성하고 이제 R&D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꼭 이제 필요합니다. 예. 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관가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나 이제 한국 자체에서도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법, 제도, 규범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충남도에서 이런 것들을 좀 차별화해서 산업화를 하자는 얘기죠. 예. 뭐 콘텐츠의 소유권, 아바타를 통한 뭐 불법적 행위, 그다음에 non 플레이어, 뭐 캐릭터, 뭐 이런 이제 인격권 부여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하자 하는 얘기고요. 그다음 이제 데이터 윤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지문 뭐 이렇게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뭐 뇌파라든지 생체 인식 이런 이제 그 시선 이런 걸 갖고 하는 그런 이제 개인 정보 수집 활용 뭐 보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이제 이슈가 될 거란 얘기죠. 여기에 먼저 우리도 이런 분야에서 이제 영국처럼 영국이 이제 먹고 사는 거는 이제 연연방에 이제 어떻게 보면 분리가 다 되고 요즘 이제 스펙 만들고요, 규격, 그다음에 그 표준화 만들고 이런 걸로 엄청난 산업을 일으켜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지자체도 이제 그런 데 집중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시간상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 메타버스 뭔가 시스템을 하든 우리가 투자를 해서 산업을 육성하든 그 이용자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특히 메타버스는 그 이용자들의 다양성에 따라서 수용성을 확보한 것도 있지만 이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포용적 서비스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이제 이용자들이 누구나 차별 없이 이제 유입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이것이 사업화가 이제 성장을 하고요. 그 산업이 성장한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자, 시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손동철 교수님 감사드리고 저희 그 충청남도와 우리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의 AI 기반 메타버스 자문위원장으로 이렇게 또 활동해 주셔서 고민도 많이 하시고 이쪽에 대한 그 해안이나 식견도 많이 갖고 계시는데 하여튼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그 뭐 인력 양성, 과학기술의 중요성, 그다음에 정책의 뒷받침의 중요성, 산업화에 따른 중요성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우리 박상준 우리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트리 박상준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20년도에 과기부에서 시작한 XR 그 경찰청 훈련 시스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참여하고 있고 또 올해는 저희가 XR 공군 사업 또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로 지금 얼라이언스 또 가입해서 또 새로운 이제 사업을 또 준비하고 있고 이만큼 매년 메타버스 사업을 한 개씩 참여하는 그런 이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교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큰 맥락은 비슷합니다만 먼저 이제 정부의 정책 예산 뭐 투자 방향 이런 것들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뭐 아시지만 올 5월 18일 날 그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이제 가지고 이때 이제 정부는 지원을 하고 산업계와 협회들이 중심이 되어서 생태계를 조성하라는 게 큰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뭐 현대차, 뭐 방송국, 그다음에 롯데월드, CJ 엔터테인먼트 같은 뭐 많은 회사들이 이제 참여해 있고 또 유관기관 협회들이 참여돼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그 9월 15일 날 과기부 장관님이 참석하시는 그 제12차 디지털 뉴딜반 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시면요. 총 49조 원을 투자하는데 2025년까지 그 중에서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위해 메타버스 블록체인 이 두 개가 사실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있잖아요. 이 분야 핵심 분야에 2025년까지 2조 6천억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셨어요. 아까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2030년까지 시장이 1조 5천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정부가 투자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거죠. 아무래도 지자체는 이제 예산 측면에서 중앙 정부와 협력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정부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할 거고, 또 정부가 이제 현 정부나 차기 정부가 고민하는 게 이제 소멸하고 있는 그 지방자치단체 산업, 이걸 어떻게 활성화가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겁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인 거죠. 그러면 이제 메타버스라는 걸 기술적인 관점에서 잠깐 들여다보면요, 메타버스는 DNA 플러스 알파라고 기술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DNA가 이제 데이터, 그리고 네트워크, AI, 그리고 알파라고 하면 뭐 IoT 같은 기술도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이제 저희들이 잘 아는 그 디지털 트윈 기술 같은 기술이 좀 더 융합이 돼야지만 제대로 된 메타버스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메타버스 산업은 조그만 중소기업이 제대로 대박나기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전, 충청, 우리 충청 입장에서 이걸 바라봤을 때 그럼 이게 기회인가 아닌가를 바라보면요, 이 DNA라는 기술을 주도적으로 하는 애트리 카이스트 같은 이제 출연연이 있고요. 뭐 IoT 디지털 트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기술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충남에는 엄청난 그 대학 인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메타버스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체에서 가장 환경이 좋은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충남의 이 기회,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차별화해서 갈 수 있을 거냐. 제가 볼 때는 이 메타버스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아주 경쟁력이 있는 분야고요. 물론 이제 내일 또 저희가 충남에서 이 방향을 어떻게 할 거냐에 또 기획 회의도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조금 말씀드리면은 뭐 이제 이게 그냥 예산을 만들었을 때 뭐 한 3년 정도 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이런 어떤 플랫폼을 구축해서 이제 이게 스스로 한 2, 3년 후에는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것 중에 로블록스라는 회사는 사용자가 많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재밌는 거는 여기에 개발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투입돼 있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거기서 이제 개발자들이 한 200만 명이 참여해 있고요. 35만 명이 실제로 수익을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게임에서 끝나는 게 아닌 거죠. 뭐 아까 이제 인력들이 들어가서 여기서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이제 20년 기준으로 한 3.3억 불의 매출을 달성을 하고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와 연구계는 그 DNA 플러스 알파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기술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플랫폼을 만들면 그 안에 이렇게 기여를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제 정부에서 그래서 그 기여를 하고요. 아마 이제 그 돈으로 투자한 예산으로 따지면 수천억의 그 자원인들이 그 안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인력은 대학교 이 주변에 있는 그걸 만들 수 있는 이제 인력들을 양성을 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이디어가 많은 요즘 벤처나 중소기업이 많잖아요. 그럼 이제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플랫폼에 있는 기술들을 이렇게 조합을 해서 뭐 한 1년 이내에 신속하게 한 뭐 10억에서 100억 규모의, 실제로는 뭐 5천만 원에서 1억만 지원을 하더라도 그 플랫폼을 활용하게 되면은 10억, 100억짜리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혜택은 누구에게? 시민들에게 이제 돌아가고요. 또 요즘 시민들은 또 그냥 그걸 즐기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촬영하는 영상이나 뭐 이런 정보들이 또 다시 플랫폼으로 들어가서 이제 도움이 되는, 결국은 이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이 부분이 이 플랫폼을 유지할 수 있는 키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이제 생태계를 만들어 놓으면은 한 2, 3년 후에는 아마 세계 최고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지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상준 우리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충남이 이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산업화하고 발전시키는 데 가장 아주 최적의 충남 앤드 중천 포함해서 그래서 잘 좀 우리가 기획을 잡아가지고 실행해 나가면 아주 세계적인 훌륭한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우리 기업에서 오신 우리 이성환 회장님, 여기 이노비즈 협회장님으로 와 계시는데 한번 기업의 입장에서 한번 또 이쪽 분야를 그동안 좀 공부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떠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충남 이노비즈 협회 이성환입니다. 여기 좀 훌륭하신 분들이 전부 다 교수님이고 박사님들이신데 저는 이제 기업인 입장에서 메타버스라는 걸 보면은 이제 뭐 증강현실, 라이프 로킹 세계, 거울 세계, 가상 세계 뭐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생소합니다. 생소하고 예, 지금 시대적인 패러다임이나 트렌드 같긴 합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이런 시스템이나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가는 저희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뭐 배터리 리사이클 같은 경우도 같은 경우인데 많은 기업이 사양 산업을 걷고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희 이노비즈도 물론 똑같은 현실에 있고요. 제가 좀 자료를 받아봤는데 최근 선진국 제조업은 디지털 트윈을 넘어 이제 레벨, 뭐 공간 의사 결정을 도입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 등으로 디지털 트윈을 구축, 리드 타임 단축,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물류 비용 절감을 통하여 우리나라 제조기업의 경쟁력을 압도하고 있다는 뭐 이런 제가 인터넷 좀 찾아봤습니다. 여기 나온다고 하니까 뭐 할 말은 좀 있어야겠고 메타버스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나름 좀 찾아봤는데 예, 그런 나라들로 보면 중국, 미국, 일본, 독일, 인도, 한국 순위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뭐 인터넷 자료입니다. 이게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는 저도 모르겠고 이런 부분을 보면 상호작용 수준의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가상 확장 세계 기반의 미러 팩토리, 가상 전시회 및 사무실 등을 구축하여 글로벌 마케팅, 협업, 연구개발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글로벌 밸류 체인의 구축 필요. 이런 부분 사실 우리 기업인들이 실감하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저희 중소기업은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메타버스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업이 방향을 잡아야 될지는 사실 저희로서는 좀 막연한 부분입니다. 막연한 부분이고 뭐 눈만 뜨면 메타버스 오징어 게임 해다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어떻게 좀 이 변화에 따라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봤을 때 결국은 충남 도화 또 과학기술원 원장님 또 이노비즈 및 벤처, 메인비즈 이런 기업 단체들이 협업을 해서 좀 도나 진흥원에서 앞서주시면 저희도 좀 단결을 해서 따라가는 결국 이런 구조가 돼야 될 것 같다고 봅니다. 결국 훌륭한 박사님들 남서울대 김정길 교수님 오늘 메타버스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좀 이해도가 높았습니다. 석학들이 앞에 서서 좀 방향을 제시해주면 저희 기업들은 사실 이윤 창출을 해야 되는 이런 목적이 있으니까 잘 협업해서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식이 짧아서 이 정도로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성환 회장님 감사드리고 충남의 그 이노비즈 협회의 그 기업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1,400개 정도의 기업이 있고요. 또 이 충청권에 중에서 대전하고 세종, 충남을 포함을 해서 주로 제조업의 80%가 우리 충남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또 이 충남에 위치해 있는 이런 기업들이 이 빠르게 변화하는 이런 그 ICT 정보화 사회에서
그리고 또 특히 충남에 그 자동차 관련 부품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회사들이 전기 자동차로 이렇게 변하면서 이 사업의 변화를 굉장히 그 찾고 있는데 그 찾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저희가 제공해야 될 부분이 이 ICT 소프트웨어 관련 특히 그 메타버스 관련 분야다.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이성환 회장님하고 한번 논의를 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지는 있는데 어떻게 참여하게 해야 되는가 이걸 고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들을 좀 잘 이렇게 파악하셔서 추후에 계속해서 같이 서로 윈윈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 저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우리 그 AI와 뭐 이 데이터 관련 이런 서비스 로봇 쪽에 또 많은 그 연구를 해주신 가천대학의 조영임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있는 조영임입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그 좋은 자리에 그 초대받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강의도 듣고 했는데요. 그리고 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뵙고 해서 너무 반가운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AI 관점에서 바라본 메타버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AI하고 지금 이제 방금 이성환 그 회장님, 이노비드 회장님께서도 지금 메타버스에 참여를 하고 싶다. 어떻게 하는지는 좀 더 이렇게 어떻게 할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기업에서도 어쨌든 참여할 의사는 있으나 어떻게 할지는 이제 모르는 상황이신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그런 분야를 이제 우리가 AI라고 얘기하는 것과 그다음에 인더스트리얼 AI라고 저는 좀 두 개를 구분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이성환 회장님 말씀하신 건 인더스트리얼 AI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아카데믹 쪽에서는 AI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목적이라든지 방향이나 구축 방법이 사실 달라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다 섞어서 쓰기 때문에 막바로 대학에서 배운 게 바로 그 다음날 되면 산업에서 적용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혼란이 있어서 좀 그거를 우선 먼저 정리를 하고 제가 이제 메타버스 쪽으로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AI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저도 AI를 전공을 했지만 보통 얘기하는 거는 좀 휴머니티가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뭐 알고리즘이라든지 무슨 뭐 기술, 데이터, 뭐 예측 분석 뭐 이런 것 등등을 에 대한 기본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 인더스트리얼 AI는 뭐냐면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 산업에 적용한 어떤 기술을 산업에 적용해야 될지 그래서 뭐 정확성이라든지 신뢰성, 효율성, 뭐 신속성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가미가 돼서 AI에서 그런 기술들이 이제 추출이 되면서 이제 산업에 맞춤형으로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사실은 보면 간극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 간극을 뭐 일종의 우리 김광선 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뭐 데스밸리다라고 해서 약간 이쪽과 산업으로 갈 때 이렇게 간극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간극을 어떻게 메우는 것이 가장 또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어쨌든 그런 AI와 이제 인더스트리얼 AI의 그 목적이라든지 방향이 이제 다른데 이제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보통은 이제 AI 쪽에서 많은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또 업데이트하고 또 테스트해보고 트라이얼 앤 에러를 해서 좋은 거 뽑아내고 하면서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상승 곡선을 가긴 가지만 갔다가 또 내려왔다 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뒤죽박죽한 그런 게 있으나 산업에서는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계속 컨티뉴어스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가면서 기술이 적용돼야 되는 그런 약간의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 이제 오늘 한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그렇게 AI랑 인더스트리얼 AI는 이게 다르다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데스밸리라는 갭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까가 오랜 숙제였어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뭐 산학협력단도 만들고 무슨 대학 산업기술 지원단이다 뭐 이런 것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그 산업화하기 위한 많은 정책들도 수립을 했고 기술 개발도 했고 했는데 여전히 굉장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메타버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그 공간이 테스트베드를 하든 뭐 어떤 공간이든지 인터넷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SNS 이제 이런 거에 이제 많이 그 테스트를 했으나 이제는 그 3차원으로 가서 또는 뭐 4차원까지 갈 수 있죠. 이런
공간의 변화가 새로운 어떤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공간으로 탄생했다. 이 공간 지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공지능에서도 공간지능, 복합지능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그게 이 메타버스에서 구현이 될 수 있는 장이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산업을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저는 그런 하나의 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그 위원님도 그 박상준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이 몇 년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요. 이 디지털 트윈이 어떻게 이거를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었어요. 어디에서 분명히 디지털 트윈은 이 현실 세계를 뭔가 하나를 만들어서 미리 실험을 해본다. 그런 아이디어는 좋은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가 고민이었는데 그것이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냐면 사이버 월드랑 피지컬 월드. 피지컬 월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데 이것과 그 다음에 사이버 월드를 완전히 이렇게 서로 일치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IoT도 있고 사람도 있고 건물도 있고 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메타버스에서 실현이 가능하고 거기서 실험을 통해서 현실 세계로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AI가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더 고도화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AI보다 더 고도화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공간 낭비일 뿐밖에 안 되고 메타버스 자체도 더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메타버스와 AI는 같이 가면서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그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10년 전, 한 5년 전에 GE에서 산업용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걸 개발해서 발표한 적이 있어요. 프리딕스라고. 그게 얼마냐면 10억 불입니다. 투자한 게 한 1조 원 정도 되죠. 그 정도의 투자를 통해서 이제 뭐 인텔도 들어가 있고 뭐 딜로이트라든지 진짜 유수의 기업들이 다 들어가서 산업용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발표한 게 지금부터 5년 전입니다. 2015, 16년. 그러면 그거를 개발할 때는 그 전부터 했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적어도 어림잡아 10년 전부터 이걸 연구했으리라고 예측이 되는데 그때 무슨 빅데이터 이 메타버스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진짜 1조 원 이상 투자하면서 엄청나게 했는데 결국은 그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잘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이유가 뭔가를 이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공간에 대한 그러니까 미리 테스트를 해보거나 아니면 미리 뭐 이런 나름대로 했겠지만 그 부분에서 제약사항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들을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효과를 못 보는 일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떤 새로운 공간에서 다양한 그 선행적인 연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그러면 이제 충남에서는 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건데요. 아까도 뭐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산업 인더스트리얼 AI를 여기 이제 산업이 많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기술 개발하는 것이 저는 이제 좋다고 생각이 하고 그리고 그런 R&D에 더불어서 많은 R&D가 있지만 이제 중요한 것들이 좀 있는데 뭐냐면 그 인터페이스라든지 아니면 뭐 데이터 프로토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표준화가 돼 있지 않으면 이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나 인터페이스들이나 융복합한 콘텐츠나 기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혼돈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제 더 오히려 나쁜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미리 그 데이터를 어떻게 표준화할 건지 프로토콜, 인터페이스 뭐 표준화 프로토콜 뭐 표준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 표준화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제 선행적으로 표준화에 초점을 맞춰서 아까도 이제 김정길 교수님도 표준화도 하셨다고 했는데요. 그 표준화에 맞춰서 여러 가지 미리 그 앞선 기술들에 대한 연구를 하면 지금 이런 그 메타버스가 더 활성화하는데 좋은 이 충남이 대표적인 도시로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준화를 하는 이유가 이제 뭐 시장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좀 있을 때 그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표준화가 필요하고 또 아니면 이제 새로운 거를 먼저 발표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도 계시고 하니 이 충남이 새로운 메타버스의 어떤 시범 프로빈스로서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먼저 R&D와 더불어 하면은 좋겠다. 뭐 여러 앞에 위원님들이 인력 양성도 말씀하셔서 생태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이런 게 들어가면 더 활성화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영임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영 교수님 여러 가지 굉장히 유익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깜짝 놀랍게 받아들인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이 메타버스가 그동안 우리가 산학년을 연계시키는데 또는 사업화를 진행하는데 굉장히 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데스밸리거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극복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메타버스를 활용하면 그 부분을 좀 단축하거나 또는 극복할 수 있겠다. 그런 제안을 하신 거 상당히 새로운 그런 제안이고 우리가 산학년 굉장히 힘들거든요. 기업은 어떻든 돈을 벌어야 되고 또 연구소는 어쨌든 또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되고 대학은 학생들을 인력 양성해야 되고 이게 완전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또 우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우리 또 도의회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런 거를 다 연결해 가지고 도와줘서 무언가 이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 거를 또 찾고 계시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메타버스를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저도 계속해서 노력하겠고 앞으로도 계속 많이 좀 우리 충남을 위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태규 국장님 또 우리 지방정부에서 미래 산업을 또 책임지고 계시는데 한번 또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미래산업국장 이태규입니다. 오늘 이제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시고 또한 이게 고견을 주신 우리 토론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이제 충남도의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중앙 공공 사업에 이제 이렇게 대응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디지털 트윈 국토 시범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독립기념관에 이제 그런 디지털 트윈을 이제 박물관 구축하는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신청을 해왔었는데 이제 또 그런 상태인데 우리 이제 존경하는 안장현 위원장님께서 이 도청 이 메타버스 개설에 대한 제안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상용화 플랫폼 기반은 도청과 유사한 이제 공간을 구성을 해서 가상 공간을 활용하는 업무 협약이라든지 전시회나 무슨 간담회 등을 통해서 민원인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내년에 이제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산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단계 쪽으로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2003년도 이후에 할 건데 이제 스마트 시티를 기반한 메타버스의 이제 충남도청 플랫폼을 구축하는 계획도 있고, 우리 이제 천안아산 R&D 집적지구에 25년 개원을 목표로 이제 그 충남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가 이제 되는데 거기에 이제 가상 활동 공간을 구축하는 그런 게서 하는 방안도 지금 그것도 이제 잡아서 우리 나름대로 좀 이렇게 좀 해보려고 구상을 갖고 있고, 아까 이제 그 김정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이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충남 이제 그 메타버스 얼리언스에 대한 공동행정 메타버스 도입 방안을 지금 과제를 가지고 또 추진하고 있고, 또 이제 충청권 사계시도가 같이 이제 협력을 해서 인공지능 메타버스에 대한 주력 산업에 대한 융합 기술 연구를 이제 또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또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제품 서비스 개발 및 기업 지원에 대한 분야, 그다음에 또 그 메타버스 개발자 인재 육성이라든지 규제 실증원은 그냥 부탁을 해서 지금 4개 시도가 지금 계속 이제 이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우리 이제 산업에도 좀 어떻게 기여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실은 뭐 스마트 공장이나 이런 건 해오고 있지만 우리 도가 이제 기업 분들에게 어떤 뭐 기술을 준다든지 기업 도움이 될 수 있는 그걸 해야 되는 건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땅하게 이렇게 지금 뚜렷하게 나오는 게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도 좀 참석을 했고, 그래서 전문가분들하고 고견도 좀 듣고 앞으로도 좀 담론을 좀 많이 받아서 우리 기업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태규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충청남도에서도 다양한 그 프로젝트에 특히 또 우리 이 국장님은 메타버스, AI, 소프트, ICT 이쪽에 특별히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다양한 분야에 이제 참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아 포럼
인공지능 베이스 메타버스 시야 포럼입니다만은 그 진흥원 또한 뭐 매월 시야 포럼을 개최를 하니까 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실행 가능한 현실적인 프로젝트가 이렇게 나오면 곧바로 저희 그 시야 포럼을 계속해서 전문가분들 모시고 개최를 해서 사업이 더욱더 개발되고 특히 또 우리 충남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저희가 간사 역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특별히 또 도의회에서 또 축사도 해주시고 기획경제위원장을 맡고 계신 안장원 위원장님 이쪽에도 특히 또 관심이 많으세요.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뭐 이게 하여튼 좀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일단 충남의 현실을 보면 아마 R&D 인력의 난방 한계선이 천안 아산역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학들도 많고 이 충남의 그 글로벌 게임 센터가 전국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던 거는 아까 박선준 연구원이 말씀하신 우리 관내 게임학과들이 가장 많죠. 네. 이미 그런 그 인적인 인프라가 있는데 다 올라가니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2의 로블록스를 충남이 한번 만들어봐라라는 제안도 주셨는데 정말 도전하고 싶은 과제입니다. 네. 어차피 저희 그런 플랫폼 하나가 저희의 주력 산업은 아까 말씀드린 디스플레이 다른 분야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분야로 생각하면 2차 전지 또한 그 국가적으로 보면 충북이 주력 산업인데요. 대부분의 생산은 충남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분명히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인력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아주 다른 기획에 저희가 가진 기반을 가지고 설계를 한다 그러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 그래서 지금 아마 그 연구를 하고 함께 고민하고 계신 우리 교수님의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저희보다는 교육청은 더 교육 분야에서 내년에 보니까 한 수십억의 예산을 잡을 정도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사실은 이제 이 2년의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해온 온라인의 컨텐츠를 더 실감 있게 메타버스의 공간이 됐건 아니면 그 방식이 됐건 이렇게 구현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충남이 논산의 국방산업단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노력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충남이라는 건 명확한데 그런데 좀 하나 아쉬운 거는 그겁니다. 특히 R&D 관련해서는 저희 디스플레이 혁신 플랫폼도 그렇지만 R&D는 다 이 지방 정부에서 못 하고 중앙 정부 내지는 수도권에서 다 진행됩니다. 아니면 뭐 협회 주도가 됐거나 협회 주도는 괜찮지만 대부분의 R&D는 다 왜 수도권에서 해야 되는지 지방 주도의 R&D가 매우 작은 규모에 한정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매우 이제 아마 국가적인 심의도 하시고 계획도 세우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나 좀 아쉬운 분야가 있고 하나는 또 사실은 저희도 내년에 뭐 네이버의 제페토를 이용해서 공간을 만들 텐데 이 산업 전반에 있는 이 빅브라더들을 우리가 특히 지방 입장에서는 이 빅브라더의 그냥 관전자, 참여자 아니면 이용자의 사실 한정되는 것이 매우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2의 로블록스를 우리가 만들어보는 시도를 하지 않으면 그냥 저희는 그냥 수도권 인력들이 만든 수도권 자본이 만든 그런 빅브라더의 그냥 단순한 관전자 내지 이렇게 되는 것들이 좀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도전을 더 하고 싶습니다. 그 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 우리 도를 보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XR에 대한 투자 아니면 게임에 대한 투자 이런 기반과 우리 그 테크노파크에 있는 그 ICT 센터에 있는 이 기업들과 아니면 실제 고민하는 것들이 좀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가야 된다는 또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 미래를 만들고 하는 데에서 과학기술진흥원의 역할이 좀 있다고 보고요. 사실 내년에 사실은 좀 욕심을 가지고 뭔가를 좀 잘 해보려면 이성환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빌 게이츠가 환경에 대한 투자 아니면 기후에 대한 투자를 이 정부에서 못하면 예를 들면 말씀하신 데스밸리를 기업들이 못 지나간다거나 못 벗어난다거나 아니면 그 실제 필요한데 그러기에 우리 도정의 역량이 얼마나 이 메타버스나 아니면 차세대 기술 내지는 아니면 그거에 관심을 보이고 실제 기여하고 있느냐는 아직 부족한 것이 좀 많아서 여기 계신 그 우리 연구 같이 해주고 계신 손동철 교수님 포함해서 이 중앙의 시각 아니면 비전들을 자주 듣고 저희가 함께 재미난 도전 아니 그리고 성과를 남길 수 있는 도전을 함께 계획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약간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정원 우리 도의회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정원 위원장님은 이 제2의 러블럭스를 충남에 만들자. 그다음에 지역의 R&D 정책을 왜 계속해서 중앙에서만 하는가? 왜 중앙만 쫓아가야 되나? 이제 그런 문제. 저는 그런 문제 아주 안정원 위원장님 가끔 제가 뵙고 이렇게 토의하면 아주 이 생각의 이 수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저 또한 아주 그냥 완전히 우리 위원장님하고 동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가깝게 이렇게 이제 자주 뵙고 의견을 많이 듣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충남에서 사실 굉장히 다양한 그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또 충남의 지역에 우리 충남뿐만이 아니고 전국이 그렇거든요. 전국의 지역마다 다 특색이 있고 나름대로 고유한 그 어떤 고유성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찾지 못하고 그냥 중앙에서 큰 그림을 과거 산업화 시대는 중앙에서 쭉 끌어왔는데 이제는 이제 완전 선진국이 됐으면 이건 지방 분권화 지역이 발달돼야 국가가 발달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중앙에 의존하고 있는 게 참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이런 포럼을 통해서 거꾸로 우리가 중앙을 끌어가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요 메타버스 할 때 충남에 그 혁신 주체 기관들이 있습니다. 아까 AR, VR 문화센터라든가 또 TP 같은 경우에는 시설과 인력들이 또 확보돼 있거든요. 또 대학도 있고 연구소도 있고 그래서 그런 혁신 주체들이 다 잘 모아져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계속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정길 교수님 주제 발표하시고 또 많은 분들 의견 들으셨는데 또 종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예, 다시 한번 별로 잘 준비되지도 못했는데 강의를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상당히 급하게 넘어가면서 하나 놓쳤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지금 충청도가 가지고 싶어하는 인프라를 가지고 싶어서 지금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부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무슨 애들이 분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연구원들의 분원을 해서 어떤 연구 공동체를 해서 얼라이언스를 형성을 해서 메타버스에 효율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기본 그게 다 갖춰져 있는데 또 그게 또 한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셉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얼라이언스가 형성이 돼서 애들이가 들어오고 또 대덕 연구단지에 어떤 연구단체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은 그쪽의 목소리가 다 이제 다른데 목소리를 이제 쓸어가 버릴 수 있는 그런 또 환경도 없지 않아 이제 조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 진흥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도하고 협력을 하셔서 또 도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를 하시고 그러시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우리 국장 뭐저 말씀하셨지만은 뭐 예산은 떠 있고 어디로 갈지도 다 그려놨고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그 문제만 더 효율적으로 잘 의논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은 좋은 결과, 그러니까 충남에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가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길 교수님, 박상준 박사님, 뭐 손동철 우리 박사님, 교수님, 이성환 회장님, 조영임 교수님, 또 우리 이태규 국장님, 안정원 위원장님, 모두 우리 이 충남과 우리 국가 발전에 아주 그 중요하신 모든 분들이십니다. 우리 인재분들이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은 같은 심부름을 계속하도록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고요. 참고로 우리 충남과학기술혁신포럼, 이 씨앗 포럼은 계속 진행됩니다. 그리고 오늘 긴 시간 동안 다양한 이런 의견을 얘기해 주신 거 그 동영상으로 보존이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봐주시고 특히 우리 이것도 안정환 위원장님께서 한번 제안해 주셨는데 이게 포럼이 너무 길어서 이게 참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요걸 한 20분, 18분에서 20분으로 요약을 해서 다시 또 요약본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약본에서 부족하면 전체 풀 버전으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준비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발표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